먼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고 직업이,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매번 강연을 하면 제일 합당하고 좋은 주제는 대장암 예방과 치료나 아니면 치질술 전후의 관리 뭐 이런 것으로 강연을 하면 사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연이 보통 뭐 연간 한 500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단 한 번도 제가 직업이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장암이 전공인데 저한테 대장암과 관련된 주제로 강연을 맡기는 것이 한 번도 없었고, 그게 한 10년 동안 정말 그 많은 강연 중에 단 한 번도 제게 건강 관련 주제를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대장암의 병인론이나 대장암의 역학조사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지하게 욕먹을 것 같아서 그냥 원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주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제에 이 말씀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능동적이고 아주 다이나믹한 어떤 삶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행복이라는 입장에서, 두 번째는 아주 나이브하고 소프트하게 우리가 성찰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좀 다이나믹한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저는 직업 외과 의사고, 사실은 제가 명함을 어디 가서 내놓으면 많은 분들이 이 사람 진짜 의사였네 뭐 이런 소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처럼 생기지가 않았고, 첫째. 두 번째로는 도저히 뭐 제대로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실 제가 자초한 탓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앉아서 환자만 열심히 진료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일들을 하면서 다른 일로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만나다 보니까 저게 직업의 의사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경우를 왕왕 접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과 전문의가 된 게 1993년입니다. 전문의라는 게 의과대학은 보통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서 면허를 따고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이 전문의를 이제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 인턴 레지던트하고 전문의하고 차이는 이 군대에서 이 소위하고 이 별단 사람하고 장군하고 차이 좀 됩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신분에서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 식당에 내려가면 밥을 드디어 밥그릇에 담아주기 시작하고, 가운이 폴리에스테르에서 면으로 바뀌고 뭐 한 50가지 정도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월급이 한 10배쯤 오릅니다. 그래서 레지던트에서 전문의가 되는 순간 이제부터 비로소 이제 꽃이 피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시절이죠. 전문의시험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고 이제 인생의 꽃이 피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15년 전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취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아주대학병원 또 이제 인턴 레지던트가 수련을 하는 곳이지만, 이렇게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하는 대학병원에서는 전문의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배출이 되면 각 다른 병원에서,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서 이런 이 수련병원으로 인력 요청서를 팩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쪽에서 다시 이제 이력서를 보내고 몇 번 주고받다가 취업하는 형태를 그때만 해도 취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뭐 웹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문의 자격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저희 의국으로 들어와 있는 인력 요청서를 보니까 몇 군데 병원에서 외과 의사가 필요하다는 데가 있는데, 아직 젊으니까 종합병원에서 좀 더 경험을 쌓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일단은 큰 규모의 병원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종합병원급에서 온 데가 대전에 한 군데, 서울에 한 군데, 대구에 한 군데, 세 군데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에 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세 군데에서 회신이 왔는데, 서울과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는 그 당시 외과 의사에 대한 평균 연봉과 평균적인 대우, 근무 조건을 달아서 회신이 왔고, 대전에 있는 병원 한 군데에서는 그 당시 외과 의사 연봉의 3배를 줄 테니까 오라고 답신이 왔습니다. 3배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체갈까봐 팩스를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근무해도 되겠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당신을 아주 애타게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근무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저는 뭐 내일이라도 가려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 그럼 내일부터 와서 근무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두 번 생각할 게 없죠. 돈 많이 준대죠. 또 간절히 나를 필요로 한대죠. 뭐 최선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진짜 보따리를 사서 바로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대전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병원 이름을 대면서 병원 가자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병원을 몰라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합병원인데 택시기사가 모르는 게. 그래서 청남대학병원 옆에 어디라고 주소를 가르치더니까 깨우뚱깨우뚱하면서 찾아갔는데 기사가 막상 가보니까 이제 병원 골조공사만 끝나 있고 응급실, 외래진료실, 수술실 몇 가지만 완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골조공사 중이었습니다. 이유는 인가받은 날짜에 개원을 해야 되고 공사는 지연되고 해서 우선 한 개층의 반만 형식적으로 오픈을 한 상태였고 제가 뭔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긴 했지만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하고 원장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까 원장님이 저를 반기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병원에 온 첫 번째 의사다.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걸 두 번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원래 당신도 알다시피 병원에는 외과 의사는 무조건 3명이 있어야 된다. 종합병원에. 그래야 한 명은 외래 보고 한 명은 수술하고 또 한 명은 밤에 응급수술이나 응급 상황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쉬어야 되고 이렇게 무조건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혼자 있으니까 3가지 목을 다 하고 대신 월급을 3배로 주겠다. 사람을 하면 구하면 월급을 반으로 줄이고 3명 다 차면 3분의 1만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렇지 저한테 그런 파격적인 혜택을 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아서 갔던 걸 땅을 쳤지만 이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서려다가 순간적으로 유혹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레지던트 하느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밤잠 안 자고 일했으니까 레지던트 1년 유급했다 생각하면 1년만 바짝 일하면 나머지 2년은 해외여행 다니고 놀아도 되겠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 조건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좋습니다. 근무해 보겠습니다 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한 3주가 지나니까 죽을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충남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밀려들면 옆에 병원 생겼는데 거기 가면 받아준다고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외래진료 20-30명 하고 한숨 돌리려 하면 위에 수술 준비됐다 그러고 수술하고 내려오면 환자 30명 기다리고 또 마치고 실려하면 수술 준비됐다 그러고 남들 퇴근하는 시간대 해그름이 되면은 응급실에 환자 50명 기다린다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정말 2시간 이상 잠을 연달아 자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휘청거리는 걸음을 걷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모 경제연구소에 근무하는 친구한테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그래 오랜만이다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강연이 있는데 하나 들으러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강연이냐 물어보니까 미래사회 트렌드에 대해서 프랑스 유학을 갔다 온 아주 똑똑한 친구가 이 강연을 하는데 이게 들어두면 굉장히 좋은 강연일 거라고 일생에 좋은 기회일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전 시민의 생명이 내 양어깨에 다 걸려있다 지금. 지금 경제 강연 들어간다고 병원 비워놓고 갈 상황이 아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전화를 끊으려 하니까 이 친구가 뭘 하느냐 하면은 이 강연을 안 들으면 평생 후회할 거래요. 그래도 제가 시끄럽다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되게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사람이 자기에게 좀 못난 사람들은 누가 평생 후회한다는 둥,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둥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뱅뱅 돕니다. 밤에 수술하다가 배를 가르고 창자를 이렇게 들어올리다가도 도대체 뭐 때문에 이놈이 평생 후회한다 할까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원장실 문을 열고 다시 원장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생님, 서울대학병원에서 닥터 보조기가 와서 대장암 라이브 수술 세미나를 하는데 이걸 보고 오면 우리도 대장암 특수 클리닉을 개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깨우뚱깨우뚱 하시더니만 당신이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배움의 길에 끝이 없습니다. 비록 전문의 시험 치고 왔지만 그걸 더 배워서 나쁠 게 남줍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원장님이 깨우뚱깨우뚱 하시면서 그래 뭐 공부한다는데 어떡하나 노고를 이끌고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갔다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돌아서는데 갑자기 박사님 좀 보자 그래요. 대개 이제 공식 출장은 뭐 학회가 있으면 세미나 카탈로그나 뭐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걸 가져오라는 줄 알고 뜨끔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가슴에서 지갑을 꺼내시더니만 그때 돈으로 무려 100만 원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왕 서울 가서 학회 가면 학회 마치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밥도 사 먹고 술도 한잔 마시고 놀다가 그 다음날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세상에 이렇게 뭐 횡재가 있나 하고 이제 돌았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 어른이 거짓말 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 3주 더 직사게 고생을 했는데 이놈 아무래도 거짓말 하는 걸로 봐서 한번 풀어주지 않으면 그냥 그만두고 영 돌아오지 않는 수가 있겠다. 이래서 그냥 용돈을 준 거였는데 저는 속에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 나왔는데 사람이 이게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죠. 시간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혼자 가기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갈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그 시간에 강연 들어갈 친구가 없어요. 평일날 오후,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 3시에 하는 강연에 참석할 직장 다니는 멀쩡한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데려갈까 고민하다가 한 명이 딱 압축이 됐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하면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MBA를 마치고 와서 1년째 백수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라서 대학 마치고 할 일이 없으면 대학원을 가고 대학원 갔다 와서도 할 일이 없으면 미국 갔다가 그냥 오기 미안하니까 MBA 해서 오는 거 그 다음에 한 1, 2년 백수하는 게 이게 정통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강연대를 같이 안 갈래? 저는 그때 놀라운 사실 하나 배웠는데 백수는 보통 사람과 감정 반응이 틀립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꾸 전화하고 뭐 삐삐하고 핸드폰하고 나를 찾고 부르면 짜증내지 않습니까? 백수는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오르가즘 느낍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꽃이 되는 게 백수입니다. 제가 강연 들어가지 않을래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하는 무슨 강연이 있냐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래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가 동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역으로 오고 저는 대전역에서 만나서 같이 서울의 연구소로 갔습니다. 연구소 강연장에 들었으니까 이 강당보다 한 절반 정도 되는 강당에 좋은 의자들이 한 50개 놓여 있었고 거기에 꽉 차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그러니까 박사급 연구원들이 쭉 앉아 있었는데 이분들이 좋게 말하면 프라이드고 나쁘게 말하면 자만심이 이 폐속까지 부풀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연구소가 그런데 93년도에는 다른 박사학위 받고 와서 백수가 기본 코스인데 한국 최고의 경제연구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깨에 풍선이 이만큼 들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만심이 엄청난 곳이었죠. 제가 작년에 거기 강연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강연 들으러 갔다가 작년에 거기 강연하러 갔더니만 정말 의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문을 열고 이제 연구소 앞에 차가 들어가면 수의실 앞에 직원이 나와 있고 의전 담당 직원이 현관에 나와 있고 의전 담당 전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서 PT룸 가서 그룹의 연역부터 시작해서 연구소 역사까지 PT를 하고 그 다음에 줄줄이 정중하게 정말 거의 일본 사람 수준으로 극도 예의를 보이면서 강연자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로는 우리 연구소에 강연하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데 눈빛에는 우리 연구소에 강연하러 오라니까 영광스러워 죽겠지 이런 눈빛이 적혀 있는 거 이해하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설마 여러분도 지금 그런 건 아니죠? 어쨌거나 간에 그 정도로 이 교만함이 있을 때는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 쭉 앉아 있었고 저희들은 외부에서 청강에 있으니까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연자가 옆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연자가 와서 이 무대에 올라오는 순간 이분들이 불쾌한 기색이 역력해지면서 갑자기 헛기침이 나오고 저거 뭐냐 그러고 어수선하고 소란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연자가 복장이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니까 지금 13년 전이면 15년 전이면 그때는 길거리에 다닐 때 양복도 다들 검은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입고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강연하러 와서 찢어진 청바지에 무릎이 다 나왔고 UCLA 적힌 티셔츠에 뉴욕 양키스 모자를 쓰고 등장한 겁니다. 지금도 그 연구소에는 그렇게 강연하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정도 복장도 굉장히 파격적인 복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장으로 나타났으니까 이분들은 모욕당했다고 생각한 거죠. 어디서 저런 낡은 달 같은 놈이 강연하러 왔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불편한 기색들이 역력했는데 문제는 강연이 시작되고 터졌습니다. 강연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뒷줄부터 한 명씩 일어서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다 나가고 앞줄만 몇 명 남고 외부에서는 저희들만 달랑 남았습니다. 대개 그 이유는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아무리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 전원이 퇴장해버리는 경우는 놀라운 일이지요. 제일 앞줄에 남는 사람들은 원래 이 사람들은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분들은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온 저희들은 제일 뒤에 있을 때는 연구소 순환버스가 안 들어오면 못 나가니까 그냥 끝까지 앉아 있었고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들어와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 주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제일 먼저 칠판에 제목을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W 이렇게 적더니만 다짜고짜 뭘 하느냐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 W의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은행도 들어오고 증권사도 들어오고 이걸로 핵무기도 만들고 전쟁도 이걸로 한다는 겁니다. 딱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 친구 테트리스 게임 개발하다 미쳤구나. 혹은 망상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트렌드나 경제, 그 현상을 연구하는 전문학자들도 저는 저거 과대망상증 환자다라고 배척하고 다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93년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배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모자익이라는 것이 그때가 소개되던 시점이었고 그때라도 이런 그래픽 기반의 웹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시절에 이 사람이 조만간에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부터는 아주대학에서 각자 로켓 추진기를 한 개씩 지급할 겁니다. 학교에서 그거 타고 집에 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연자가 너무 반응들이 황당했으니까 자기도 민망해서 머리를 긁으면서 그냥 문을 열고 나가는데 아무도 박수 친 사람도 없었고 아마 그 연구소에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나갔습니다. 쫓겨나듯이. 저도 이제 강연이 끝났으니까 저를 초대했던 옆에 연구소 친구 보고 이따위 강연을 들으려고 지금 대전 시민을 내팽개쳐 두고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항의를 했더니만 연구소 친구가 자기도 이럴 줄 몰랐대요. 미안하다 이래요. 할 수 없다 나가서 이제 저녁이나 먹고 놀러 가자 하고 이제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백수가 자리를 팍 차고 일어서더니만 저보고 빨리 돈 10만 원만 달래요. 10만 원은 뭐하게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저녁 먹고 따로 놀아라. 나는 저 W하고 이야기 좀 하고 가야 되겠다. 따로 갈게. 경비 좀 돼. 이렇게. 네가 저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러니까 강연에 깊은 감명을 받았대요. 제가 두 번째 백수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백수는 보통 사람과 감정 반응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백수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니나 자나 상태가 비슷하다. 너네들끼리 이야기해봐 서로 도움 안 되니까 그냥 가서 저녁 먹고 집에 같이 가자. 이러니까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경비 여비를 좀 떼주고 우리는 같이 친구하고 저녁 먹고 저는 그 길로 대전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백수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이 W가 주차장에서 차를 달고 시동을 거는 순간 차문을 열어 제친 겁니다. 잠깐만요. W가 놀라서 왜 이러십니까? 하고 뒤를 고개를 돌아보니까 백수가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W를 믿습니다. W가 믿어주시는 건 감사한데 왜 이러시나요? 이러니까 저를 W의 세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W가 납치됐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마포의 공동 노타리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때 주먹구이집이라 그래서 이렇게 불판에 고기 구워 먹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새벽 2시까지 백수에게 풀려나지를 못했습니다. 백수가 가진 건 인내심밖에 없죠.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W가 제게 원하는 게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 집에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백수가 제게 W의 세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주면 놔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못 이긴 W가 백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조언을 하고서야 풀려났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2,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문제의 W가 작은 사무실을 하나 냈습니다. 자본금 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W를 하는 회사를 창립을 했고 그 회사의 자산 가치가 현재 2조 가까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쇼킹한 일입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본금 700만 원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수조의 자산을 일군 기업이 됐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이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말했던 그 세상이 지금 내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옆에서 바로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해줘도 미쳤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거짓말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뱅뱅 돕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5천만 중에 1명 정도는 지니어스한 인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인간이 있어요. 뭐 한치 앞에 운명을 내다본 데는 무당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는 백수입니다. 이놈이 저하고 헤어지고 한 3주쯤 있다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전화를 받아 상투적인 인사를 했죠. 그날 잘 내려갔냐? 뭐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만 다짜고짜 보고 이러는 겁니다. 월급 받았나? 섬뜩하지 않습니까? 제가 첫 월급 받은 거는 당연히 받았을 텐데 그걸 왜 지가 저한테 묻습니까? 제가 서울 가면서 당분간 뭐 몸 팔아서 세배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만 그래 받기는 받았는데 왜 그러니까 그 돈 내 빌려둬 이러는 거예요. 좀 심하지 않습니까? 남 첫 월급을 자기 빌려달라. 저희들은 레지던트 때까지만 해도 월급이라는 게 뭐 사실 책값도 안 되고 뭐 그냥 정말 용돈도 안 되게 살아가다가 비로소 사회에 나와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거를 자기 달라는 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니까 꼭 자기한테 빌려줘야 된대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백수가 빌려도 이 말은 그냥 도 이 말이잖아요. 나중에 내가 돈 좀 벌면 생각하자 지금 안 된다 이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그 돈을 빌려주든지 자기하고 30년간의 인간관계를 끊으래요. 마음으로는 끊고 싶죠. 그런데 이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제가 지하고 그 일로 인연을 끊으면 남들은 속 모르는 남들은 이렇게 아닙니까? 30년 전에 불알 친구가 고작 돈 몇 푼 빌려달라 했다고 저는 우정을 끊은 나쁜 놈이라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우여곡절 끝에 제가 받았던 첫 월급 중에 60만 원을 제가 최소 생계비를 지배하고 이놈한테 다 뺏겼습니다.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뼈가 아픕니다. 어쨌거나 제 돈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혹시 여기 대구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구에 가면은 범어동에 대구은행 본점이 있고 그 뒤에 작은 분식집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분식집에 작은 방을 하나 빌리고 거기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다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내다 이러는데 그놈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자마자 나 돈 없다 이러니까 돈 이야기가 아니니까 안심하래요. 그럼 왜 전화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제 돈 빌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거를 좀 도와줘야 되겠대요. 돈 말고 내가 뭘 도와주냐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니까 주소만 하나 만들면 된대요. 그게 무슨 주소 그러니까 내가 대전시 중구 문화동 46-1번지가 내 주소인데 무슨 주소를 또 만드냐 이러니까 그건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건데 가상 주소를 하나 만드는데 그 이유서는 뭐냐면 편지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거래요. 내용을 듣고 보니 지금으로 말하면 이메일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디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 내 돈 빌려서 거지 됐나? 첫째, 냉철한 지성과 합리적인 판단력으로 볼 때 너는 무조건 망한다. 왜냐하면 내가 세 가지만 물어볼게. 첫째, 너 1년에 편지 몇 통 쓰냐? 네가 1년에 편지 3통 이상 쓰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대개의 사람이 다 그럴 텐데 그거를 컴퓨터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사업이 되겠나? 무조건 안 된다. 두 번째, 설령 편지를 3통 이상 쓰는 사람이 있다 치자. 그래도 우표값 30원이 아까워서 그거를 컴퓨터를 해서 쓰겠나? 셋째,
편지란 자고로 육필로 쓰는 거다. 이 사업은 무조건 안 되는 사업이다.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W가 말씀하시기를 에브리바디가 컴퓨터로 편지를 쓰는 날이 온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내가 너를 데려간 내 업보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아이디가 뭐냐면 어펜딕스입니다. 이 어펜딕스는 여러분들은 그냥 금방 떠오르는 게 부록이나 목차라는 뜻을 떠올리겠죠. 제가 이 녀석한테 어펜딕스로 하겠다 그러니까 부록, 목차, 역시 너는 철학적인 놈이야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어펜딕스는 의학용어로 맹장이라는 뜻입니다. 니는 내 인생의 맹장 같은 놈이다.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 염증을 일으키면 생명을 위협하는 놈이다. 마음만 먹었으면 뗐으면 좋겠는데 멀쩡한 배를 가를 수는 없는 너는 바로 이런 놈이야 라는 저주와 야유와 조롱과 경멸을 담아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 전용선이 들어왔습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메가패스와 인터넷 전용선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제일 먼저 들어왔느냐? 종합병원에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정부기관하고. 그때 정보고속도로 사업 때문에 의료정보 산업하고 정부 행정정상만 사업인다. 행정전산망 사업 때문에 정부와 종합병원에 시범적으로 인터넷 전용선들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책상 위에 정부 지원 컴퓨터도 올라왔고 전용선이라는 게 깔려 있는데 대체 이거는 쓸 데가 없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하이텔 접속하는데 조금 빨랐다는 거. 그 외에는 하등 용도가 없는 그 시전용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컴퓨터를 방치해두고 있는 어느 날 자기가 또 백수가 전화와서 뭘 하나 어떻게 해라 해서 그냥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심코 하루는 컴퓨터를 딱 켜니까 갑자기 바이러스 먹은 것처럼 크다는 창이 하나 펑 뜨더니만 산신령 그림이 하나 나타나고 산신령이 편지를 들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편지가 왔습니다 하면서 산신령이 이렇게 편지를 흔들어요. 이게 뭐야 하고 클릭을 하니까 동창회 소집 공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놈이 한다는 짓이 기껏 한다는 짓이 이거구나 하고 투덜거리며 냉소적으로 바라보다가 잠깐 놀랐습니다. 뭐냐면 수신인이 170명 수신인 명단에 17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라 170명한테 한 방에 다 보낼 수 있으면 이거는 뭐 그런 대로 나쁘진 않네 하고 거기다가 답장하기 기능을 통해서 모두에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렇게 후진적으로 답장하기 모두에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나는 대전에 무슨 병원인데 너네들은 어딨니? 하고 보냈더니만 이틀 만에 무려 한 7, 80명의 동창으로부터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뭐 어디에 있다. 나는 정부의 뭐 과천에 어디 청사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연락이 쏟아졌는데 이거 신기하지 않냐? 되게 반응이 이랬습니다. 알고 보니 백수가 동창회 명부를 들고 정부나 대기업, 종합병원 같은 데 전용선이 들어와 있을 만한 곳에 근무하는 친구들을 일일이 전화를 해서 설명하고 가입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낚시질로 메일을 계속 낚시 메일을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덜컥 물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희 병원의 진료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 병원 직원들한테 소개를 했더니만 다들 메일놀이에 빠져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메신저를 메일을 메신저처럼 사용한 겁니다. 건강원사 어제 저녁에 뽀뽀하는 거 봤다 이러면 선생님이나 신경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왜 하루 종일 메일놀이 너무 신기하니까 메일놀이를 시작한 거죠. 저희 병원 직원이 다 가입하는데 일주일이 안 걸렸습니다. 물론 그 동창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랬죠. 그래서 서울도 아니고 대구에서 시작한 전자메일 서비스 회사가 1년 반 만에 250만의 가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99년 초에 골드만삭스라는 외국계 투자사 600억의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스코 센터 옆에 있는 이렇게 쳐다보기도 어려운 빌딩의 소유주이기도 하고 그 안에 4개의 벤처기업을 거느린 벤처 지주사의 회장으로 변신해 있습니다. 백수가. 그리고 제 돈은 아직 안 갚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상용 메일 서비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용미를 서비스했던 것이었고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옆에 지켜보면서. 왜냐하면 이 친구가 잘 된 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는데 자기도 눈이 두 개 있고 저도 눈이 두 개 있고 귀는 똑같이 두 개 달렸고 같은 귀와 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백수의 눈에는 인생을 걸고 뛰어들어야 하는 복음으로 들리고 저한테는 망상장애를 가진 환자의 그냥 기괴한 이야기를 들렸던가.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 혹시나 미국 가서 MBA 한다고 접시 닦고 온 게 통찰력을 넓힌 것이냐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앉아있던 박사과 연구원들은 그보다 더 오래 있었을 테니까. 그것도 이유는 아니다. 대체 이유가 뭐냐.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그때 제가 읽고 있던 책에서 답을 구했습니다. 제레미 르프킨 아시죠? 제레미 르프킨이 그때 쓴 책인,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허접한 책이었는데 제레미 르프킨이 쓴 책, 그때는 제레미 르프킨이 아주 자기 초기 단계 저작이었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3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20만 년, 30만 년 전에 출발을 할 때 현생 인류가 가진 자산은 돌도끼가 유일한 거였다. 그런데 한 20, 30만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인류가 가진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문명이 발전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 무엇을 착각하고 있느냐 하면 지난 30년간 명멸했던, 태어나서 사라져갔던 모든 인류가 이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인류의 문명이 이만큼 온 데는 0.1%의 창의적 인간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꿈꾸지 못하는 것을 꿈꾸고 여기가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어두운 곳에 깃발을 꽂으면 0.9%의 통찰력과 직관을 갖춘 안목 있는 인간이 그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한 배를 타고 등을 밀고 손을 당기면서 이루어낸 역사다. 1%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레미 르프킨은 0.1%의 창의적 인간과 그것을 따라 알아보고 협력하고 함께 문명을 건설한 0.9%의 안목 있는 인간, 통찰력 있는 인간, 이 1%가 인류 문명을 이끌었고 나머지 99%를 무엇으로 규정했느냐 하면 잉여인간으로 규정했습니다. 잉여인간이라는 말이 그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가슴이 뜨끔하시죠? 잉여인간, 제레미 르프킨은 거기다 갈로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Organic material. 잉여인간은 organic material이다. 유기물이라는 거죠. 그냥 섭취, 배설 반복하고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존재.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자연계로 돌아가서 동물성 사료가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의 99%. 그래서 항상 0.1%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면 0.9%가 함께 그것을 이루어내고 나머지 99%는 매번 세상 참 좋아졌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세상 참 놀랍군. 엄청난 일이야. 계속 이런 말만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 99%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걸 보니까 답이 딱 떨어졌습니다. W는 0.1%였고 제 친구 백수는 0.9%에 속했고 저는 잉여인간이었던 거예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한데 그게 슬퍼지야. 나를 유기물이라는데 내게 이성이 없는 임팔라 따위하고 저하고 같은 존재라는데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 지금 이번에 90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현상들, 변화들, 이것만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제레미 르프킨 역시도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이 모습만 보고 헛소리하는 건 아니냐? 과거에도 진짜 그랬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뒤집어 보니까 구구절절이 국면이 바로 제레미 르프킨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다른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경제사만 하나 놓고 보면 한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공작기계에 대한 산업특허 1호는 방적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모직을 생산하는 기계죠. 모든 사람이 배틀에서 시조가 날줄을 엮어서 모직을 생산하던 영국에서는 양털은 나왔지만 그것을 가공할 능력이 없어서 길 건너에 있는 이 네덜란드로 가서 이 모직물을 생산해서 도로 가져오면서 엄청난 옷값이, 이 모직값이 엄청나게 비쌀 때였습니다. 아무나 입지 못하던 것을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한다니 이거는 세상을 뒤집는 혁명과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창의적이죠. 그 기계를 만든 W는 획기적인 물건을 개발한 겁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데 그때 당시 글래스고에 그 공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주변에서 감자밭을 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놈 W다. 저거 세상 뒤집겠다. 산업을 중심이 되겠다. 나도 저기 뛰어들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기계를 만들 재간은 없으니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모직 생산이 잘 되면 아무리 기계가 잘 돌아가 봐야 양털 없으면 안 된다. 지금 대개 천재들의 가장 큰 단점은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공장은 지어놓고 양털을 어디서 가져올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우선 지금 가져오듯이 그냥 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그것을 딱 착안한 일부 감자밭을 하던 사람들이 감자밭을 갈아엎고 양목장을 시작합니다. 모직 생산 어마어마한 속도로 인기를 끌고 양털이 대량으로 필요해지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양목장주들이 가져갑니다. 뒤늦게 너도 나도 감자밭을 갈아엎고 양목장들을 하는 바람에 영국에 감자파동이 일어납니다. 감자기근으로 영국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거의 절반이 감자파동으로 죽는데 이유는 바로 모직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두고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는 제일 앞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시가 나옵니다. 양이 사람을 죽였네, 양이 사람을 죽였네. 그거 읽어보신 분 계시죠? 그거 보면 양이 사람을 뿔로 떠받아 죽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때의 사회상, 즉 산업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묘사를 했습니다. 전부 양목장을 하는 바람에 사람이 먹을 감자가 없어져서 감자기근이 들고 결국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 감자를 훔치게 되고 결국에는 감자를 훔치면 교수형에 처한다는 법이 만들어지고 영국의 길거리에는 교수형에 처해진 목매달린 시체들이 줄줄이 늘린 상황, 그 가혹한 상황을 두고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씁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만큼 한 명의 생각이 세상의 사회사까지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 양목장주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 가면 약 300개 정도 유력 가문이 있다 그러는데 그 가문들의 문양을 잘 들여다보면 이 양뿔이나 양머리가 그려진 문양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과거 200년 전에 조상들이 양목장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때 여전히 감자밭을 하던 사람들은 후손은 지금도 감자를 캐고 있다는 전설이 있죠. 문제는 그때부터 시간이 다시 조금 더 흐릅니다. 유럽에 드디어 소형 내연기관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마차에 장착하는 초창기 형태의 원시적인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동차로 볼 수는 없었죠.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헨리 포드입니다. 1903년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라는 걸 만듭니다. 변속기, 악셀레이터도 붙어있는 이 소위 말하는 클러치 장치까지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것을 헨리 포드가 개발합니다. 미국에서 제작 발표합니다. 거창하게 자동차를 세워놓고 제작 발표를 딱 할 때 그때마다 뭐 레이싱글은 없었겠죠. 헨리 포드가 옆에 서서 이것이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하 미국 언론들이 그 다음날 획기적인 물건이다 라고 기사를 받은 게 아니라 헨리 포드를 조롱하는 기사들이 미국 신문을 도배를 합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쪼다가 자동차라는 물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아주 웃기는 물건이다. 왜냐하면 이거 한 대 만드는데 기차보다 돈이 더 들었단다. 기차 한 대보다 더 비싼 생산 단가로 자동차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보니 기차는 100명이나 타는 데 비해서 자동차는 고작 4명밖에 못 타더라. 이딴 걸 만들어 놓고 신기술이라 그러니 헨리 포드가 얼마나 쪼다냐 이런 기사를 만들고 심지어는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에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거꾸로 들고 벌 쓰는 그림까지 그립니다. 만평으로. 헨리 포드가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는데 못 구합니다. 아무도 그 사업에 뛰어들지 않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비망록에 이렇게 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비웃는데 나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들은 비용을 두고 비싸다고 말하지만 대량 생산하면 가격은 떨어진다. 두 번째, 기차는 100명이 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기차는 단점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길밖에 가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만든 자동차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기차가 다니지 않는 모든 도시를 연결해서 세상을 물류혁명으로 뒤집을 거다라고 헨리 포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비망록에 세상과 저항하는 글을 씁니다. 헨리 포드 자서전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대목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동네에 건달 하나가 헨리 포드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갑자기 무릎을 칩니다. 저놈 W다. 그리고 나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야 된다. 저거 획기적이다. 헨리 포드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뛰어들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돈은 있었습니다. 집안에 석유회사 지분이 있었고 우리식으로 치면 뭐 H그룹의 그 주먹질 잘하는 회장님 아들 정도 되는 막 그런 정도의 위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본인은 낡은 달에 가까웠는데 이 낡은 달이 갑자기 전기가 스치면서 무릎을 칩니다. 이거 획기적이다.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뛰어들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양목장주처럼 자동차가 물러가나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가 불과 10대도 생산되기 전에 8개의 주유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4, 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1907년에 드디어 대량 생산 모델 포드 T카라는 게 세상에 선보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뉴팩처 시스템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서 가격이 낮춰진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로부터 20년간 전 세계가 자동차 산업으로 뒤집힙니다. 문제는 차를 사서 몰고 나오면 기름을 넣을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선점한 주유소, 새로 만들어진 도로마다 이미 선점 효과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이 주유소를 늘려가고 정유공장 지분을 넓혀갑니다. 1940년대 중반까지 미국 전체 주유정유 시장의 94%를 독과점해버립니다. 미국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한 사람이 저걸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의회에 청원을 하고 미 의회가 이 한 사람을 겨냥한 법을 만듭니다. 독과점 풀어라.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정거래법. 놀라운 일이었죠. 이 사람은 전 세계의 부를, 전무후무한 부를 긁어모읍니다. 록펠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시대의 주인이 되었던 록펠러의 영향은 아직까지 미칩니다. 또 10년 정도 세월이 흘러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데 아주 지극히 통신이 문제입니다. 내가 적에게 이야기를 하면 적군이, 우리가 교신을 하면 적군이 교신을 듣고 우리가 대장님 폭격할까요? 그러면 적군이 듣고 있다. 쟤들 폭격한다. 숨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보고 이거 지극히 단순한 건데 하고 인터폰 회사를 하던 친구가 전화선 끊고 어차피 음성을 코딩하고 디코딩해서 넘기는 게 다인데 이거를 주파수를 써서 넘기면 무전기라는 것을 만들겠다 해서 무전기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주파수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무전기를 만들고 대량으로 전장에 납품을 합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터집니다. 단순한 발상의 전환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모토로라가 그거로 시작됩니다. 1946년에 휴렛패커드가 또 10년이 흘러서 트랜지스터라는 걸 개발합니다. IC. 사람들이 만들었나 보다 이러고 있을 때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면 진공관을 대체하는 전자산업이 발달할 수 있겠다라고 믿고 거기에 뛰어드는 그 당시 중소기업들, 그 당시 전자회사들 중에 선점에서 뛰어든 수많은 0.9%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톰슨, 제네시스, 월풀, 필립스와 같은 어마어마한 전자회사로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일렉트로 메카트로닉스 시대, 기계와 전자문명의 시대로 전 세계 문명을 수십 단계 또 위로 밀어 올리고 이 사람들이 시대의 주인이 됩니다. 또 10년이 흘러서 반도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W가 반도체를 들고 나옵니다.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한다. 전기가 깜빡깜빡하는 게 반도체다.
99%들이 묻습니다. 어쩌라고? 이때 그것을 보고 이것이 이 강당만한 애니악 대신에 개인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컴퓨터를 이걸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창고에서 조립해서 퍼스널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으로 다시 80년대가 컴퓨터의 시대로 또 한 시대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의 주인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제가 만났던 바로 그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러고 보니 매십 년마다 계속 기회를 주어지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0.1%와 창의적인 감각, 그것을 알아보고 잽싸게 뛰어드는 통찰력 있고 직관이 있고 안목 있는 인간, 나머지 99%들이 계속 세상 살만해라고 외치는 99%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역사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저도 그때 뒤늦었기는 했지만 0.9%가 되고 싶었는데 도저히 제 눈에는 뭐가 더블인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제의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갔더니만 박 선생, 그동안 우리 병원이 초기 개원해서 어려운 시절에 고생했는데 선물 하나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니까 서랍을 석 여시더니만 시커먼 물건을 하나 그 책상 위에 탁 올리시더니만 이건 네 자네 해라 이러는 거예요.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은 어떤 물건이었냐면 핸드폰을 들고 로데오 거리를 지나가면 페라리 오픈카를 타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 핸드폰을 들고 그때 가입비가 한 250만 원, 기계값도 그에 준하는 만큼 비쌀 때였고 그걸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그랜저 한 대 값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들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 재벌그룹 회장 정도나 들고 다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원장님이 그걸 저한테 주시는 순간 내가 이 병원에 뼈를 묻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어차피 병원에 이익이 나면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때는 가입비 비싼 물건을 하나 사면 그것은 이익을 디파짓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까 사실 수익을 디파짓하려고 몇 대 사서 준 건데 어쨌거나 간에 저는 고마웠죠. 그거를 들고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면 난리가 납니다. 제가 3시 기차를 타면 간호사들 보고 3시 5분에 전화를 하라 그럽니다. 기차가 덜컹덜컹 출발할 때쯤 되면은 3시 10분만 되면 옥션을 통과하면 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딱 3시 5분에 전화해야만 통화가 됩니다. 대전권에서만. 그래서 기차를 타서 자리에 앉아서 기차가 덜커덩 하는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가방을 열고 전화를 꺼내서 뚜껑을 열고 여보세요 하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쓰러집니다. 그냥 영화 찍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승객의 시선이 저한테 꽂히면서 어떻게 저런 분이 기차를 다 타셨을까? 소박도 하시지 뭐 이런 눈빛으로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거를 들고 고향의 친구들 모임에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너네들 이게 뭔지 아냐? 핸드폰인데 구경해봤나? 이러니까 다들 막 신기해서 막 만지는 거예요. 제가 다른 버튼은 다 눌러도 되는데 녹색으로 샌드라고 써 있는 건 절대 누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애들이 만지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지금은 우리가 페이저, 삐삐를 차고 다니지만 그리 멀지 않아서 언젠가 이놈도 좀 싸지면 우리도 핸드폰 다 들고 다니는 시절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무심코 말을 했는데 제 친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무슨 소리 하느냐는 거예요. 바보 아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7,000원만 내면 삐삐를 주고 한 달에 2,000원, 3,000원만 내면 한 달 내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라도 가도 삐삐가 터지는데 뭐 하려고 그 큰 걸 들고 다니면서 비싼 통화를 물으면서 들고 다니느냐. 그거는 아무나 쓰는 삐삐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는 핸드폰이라는 것은 상용화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다들 놀랍게도 전원이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 순간 데자뷰,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 장면을 내가 어디서 지금 예전에 어디서 한번 경험한 듯한데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헨리 포드의 자서전에서 읽었던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100년이 지난 다음에 서로 핸드폰 대신 자동차 대신에 핸드폰이 되고 서로 친구들과 제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게 W구나. 갑자기 눈이 번쩍 뜨는 거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총무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느냐 물어보니까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가입을 했고 기계는 모토로라는 미국계 회사래요. 그 길로 여기 뛰어들어야 된다 생각을 했지만 뛰어들 방법이 없죠. 배운 거는 칼질하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가운 벗고 이동통신 대리점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할까 고민하다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되겠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식 투자를 해보려고 주식을 사보려고 보니까 공기업이라서 거래가 안 돼요. 그때 한국이동통신 지금 SK텔레콤 전신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SK그룹으로 넘어간다는 소리에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명동 사채시장에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명동 사채시장에 가면 금강 구두표 10만원짜리 8만원, 엘칸토 구두표 10만원짜리 7만원, 한국이동통신 주식 2만원, 대량 입하, 대량 구매 시 협의 가능, 이런 식으로 벌럭벌럭 하면서 이 종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그 내용을 정확히는 이해를 못했지만 왠지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가서 월급만 받으면 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가서 무조건 그때 그 한국이동통신 자사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안 돼서 SK텔레콤으로 SK로 넘어가서 SK텔레콤이 되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무려 6만 5천 원이 된 거예요. 야,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W에 올라탔는데 3배의 수익을 냈다는 것 자체로 W라고 보기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W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W 맞을 거야 생각하고 그래도 6만 원을 해도 사자 하고 월급 생기면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순간 믿었던 W라는 곳에 뛰어드는 차비, 티켓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걸 샀지. 시간이 조금 그리 말리 흐르지도 않아서 3, 4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99년 말에 이제 한 시대가 끝났구나. 이제는 그만하자 하고 털고 나올 때 그걸 다 주식을 매도할 때 52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주식이. 그러니까 2만 원에 산 주식이 520만 원이 돼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그때부터 주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식 투자의 대가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 순간 우연히 다행스럽게 지나가는 마지막 W 버스를 아슬아슬하게 뛰어들어서 범퍼 위에 올라타서 딱 붙어서 그 버스에 올라타고 다행히 다음 정거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 뿐인데 그거를 주식 투자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 방송국에서 의사 한 사람이 이동통신 주식을 사서 대박 터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다고 취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저 아닙니다. 어느 물어봐서 제가 핸드폰 그거 하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거절을 했었는데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냥 나갈까봐 약속을 했죠.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탁장 밑으로 다리만 찍고 이름하고 이런 소속은 바꿔서 나가기로 하고 이제 슬리퍼 신은 발만 밑으로 이제 찍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뉴스에 의사 출신 주신 이래가지고 얼굴까지 홀라당 다 나와버렸어요.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어쩌다 보니까 밖에 끌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만 저는 계속 항변합니다. 지금도 나는 주식 투자자 아니다. 나는 그냥 W 버스를 올라타기를 기다리는 승차 대기자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99년 말에 다행히 그걸 정돈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성과가 있었겠죠. 문제는 그 성과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돈을 번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급 받아서 생활하고 나머지 돈으로 조금씩 정리했으니까 레버리지는 컸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지금처럼 저도 이제 의사생활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만약에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 재벌 됐겠지.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었으나 어쨌거나 간에 티켓을 끊고 3등석에 타는 건 성공했다. 이런 정도였는데 어쨌거나 그 작은 성과를 낸 다음에 2000년에 바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000년에 새로운 버스가 올 테니까요. 자, 내가 이제 99%가 아닌, 정말 나 유기물이 아닌 반드시 1% 안에 들어가는 인간이 확실하다면 2000년대에 새로운 버스가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내가 W가 아닌 건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창의적인 천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본인이 잘 압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무시하고 애써 천재가 되라고 얘기하지. 학교 다니는 애들 보고도 영재교육원 같은 데 보냅니다. 구슬에 흙이 묻은 걸 닦으면 구슬이 되지만 자갈 들고 아무리 닦아도 옷만 방꾼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자갈을 들고 계속 광을 내겠다고 영재교육원 또 데리고 다니고 여러분 많이 시달렸지요. 이 중에 W가 있으면 앉아있는 태도가 틀립니다. 물구나무를 서 있다든지 아니면 저기 천장에 매달려 있다든지 뭐 다를 겁니다. 아니면 눈빛이 광안이라든지 뭐 이런 뭔가 달라요. 우리는 그 0.1%를 두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돈키호테라고, 99%는 돈키호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중에 99%는 돈키호테가 맞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개사단에 돈키호테가 있으면 한 명이 W고 나머지 9,999명은 진짜 또라이거든요. 문제는 안목을 가진 0.9%들은 그 1만 명의 일개사단의 돈키호테 중에 하나의 W를 발견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통찰력과 직관을 가진 사람이고, 나머지 99%들은 보고 저것들 또라이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매번 앞서 나가는 사람을 보고 저거 정신 나갔다, 또라이, 떨은 끄집어 내린다. 이러니까 옛날에 미셀 푸코와 같은 철학자들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비판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2000년대 새로운 버스를 올라타지 못하면 저는 다시 99% 유기물을 재확인하는 거니까 올라타야 되겠는데,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뭐가 W인지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새로운 10년의 W가 뭐냐? 제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인형인간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도 1%가 안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안 보였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보였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은 있죠. 가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2000년 말부터 2001년 중반까지 과감하게, 과감인지 무모인지 모르겠지만 백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0개월 정도를 백수를 했습니다. 의사를 그만두고 한 10개월간 놀았습니다. 놀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W일지 몰라라고 생각하는, 나보다 똑똑하고 많이 공부했고 내가 속하지 않았던 집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친구, 아니면 가서 뭐 연극하는 친구, 아니면 연구소에 있는 친구, 혹은 뭐 기발한 친구, 심지어는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까지 찾아가서 그냥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야기 듣고, 그래 뭐 너네들 뭐 하고 있냐, 뭐 그거 어떻게 보이냐,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렇게 10개월간 틈만 나면 점심이건 저녁이건 아침이건 약속을 해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현자들을 만난 거죠. 내 머리가 안 되면 남의 머리를 빌리면 되니까. 한 10달 정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리가 좀 됐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가 볼 눈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빌리니까 보였어요. 이때 이 앞선 친구들이 제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거를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이랬습니다. 이 친구들의 요지는 2000년은 그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2000년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해다. 왜냐하면 1000년 이전에 새로운 1000년이기도 하고 1900년 이후에 새로운 100년이기도 하고 1990년 이후에 새로운 10년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도 일어날 거고, 산업, 문화, 모든 측면에서 정치 체제까지 다 바뀔 거다. 2000년은. 이번에는 큰 변혁이 온다. 문제는 어떻게 오느냐. 이거를 논점을 생각해 보자. 이게 그 현명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조합해 보면 이거였습니다. 이 친구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2000년 이전에 멀리 갈 것도 없고 산업혁명 이후에 한 200년간 인류 문명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이 인류 문명을 일으킨 큰 힘은 뭐냐면 기계다. 모두가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기계 문명이다.
문제는 기계가 문명을 건설을 했는데 인간이 기계의 주인이 아니고 기계가 인간의 주인인 시대였다. 이게 문제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의 구호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00년 이전에 우리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구호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였습니다. 무엇을? 기계를. 누가? 사람이. 거대한 공업단지 콤비나트를 만들어 놓고 인간은 곳곳에 몽키 스패너를 들고 앉아서 혹시 기계가 고장날까봐, 혹시 어디가 막힐까봐, 어디가 셀까봐 기계의 안녕을 위해서 인간이 봉사했습니다. 그 과정에 성면을 들이마시고 인간은 폐암에 걸려 쓰러지고 중금속 오염이 돼서 미나마타병, 이따이따병 걸려서 자빠지지만 그래도 그때 인간의 희생은 기계 문명의 번성을 위해서 해야 될 당연한 희생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 세대의 그때 꽃다운 청춘들은 청계천의 벌집 같은 공장에 앉아서 몸을 웅크리기도 힘든 작은 곳에서 재봉틀을 돌리면서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됐고 그것을 못 견뎌서 밖에 나가서 기름을 끼얹고 분신을 해도 그것은 조국의 번영과 조국의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길에서 생긴 이탈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주인이었고 그 기계가 만들어낸 문명이 인간을 학대하고 인간을 부리던 시대, 이게 2000년 이전이었고 이 기계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런 가혹함도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아시다시피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거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연물을 기계 문명이 가공을 해서 이런 상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저 땅속에 있는 원유 한 방울을 가지고 정제를 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면 부가가치를 갖는 상품을 만들어내면 비싸집니다. 문제는 이놈이 가진 부가가치는 여기 쓰는 것인데 어느 날 안 나오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품이었는데 안 나오는 순간 이건 쓰레기로 불립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되는 순간 원래 자연물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즉 기계 문명의 특징은 비가역적이다. 이리버시블하다. 이 비가역적이고 이리버시블한 쓰레기들이 점점 쌓이고 자연물은 계속 기계 문명에 의해서 상품이 되고 쓰레기로 되고 비가역적으로 쓰레기가 축적되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결국 이 기계 문명은 인류의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자각이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각을 사람들이 하게 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이것을 자각한 일부 W들이 여러분 우리한테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느냐? 웰빙. 이게 W의 목소리인데 그걸 모릅니다. W가 웰빙 이러니까 99% 잉여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웰빙 좋지. 고사리 나물, 무나물에 밥 비벼 먹고 휘տն치도 마시고 해양 심청수 마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운시프트하러 전부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웰빙은 뭐냐? 웰빙, 잘 살자는 거죠. 뭐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잘 사는 시대. 결국 핵심 하도는 휴먼, 사람이라는 건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다운시프트에서 나물 뜯어먹고 뭐 백이 숙제처럼 살아가자 이런 식으로 99%는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게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웰빙, 즉 사람의 시대다. 머신의 시대가 아니다.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봐라. 답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까? 인간,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 되니까 의학, 약학, 이건 기본이다. 두 번째, 건강을 증진해야 되니까 헬스케어. 그 다음에 바이오. 이것도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다. 세 번째,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게 뭐가 있겠나? 지금까지 인간이 괴로웠지만 이제 인간을 즐겁고 싶을 거다. 레저,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세 번째 그룹이 될 거다. 또 뭐 있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이 비가역적 생산물이 생기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증가하는 걸 막으려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니까 대체 에너지 같은 것도 나타날 거다. 에너지가 문제가 될 거다. 다섯 번째, 이미 늘어난 쓰레기를 어떻게든지 줄여야 되고 엔트로피를 낮춰야 되고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니까 해야 될 건 뭐겠네요. 환경, 에코 이런 게 될 거다. 일곱 번째,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 사람 머리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식산업이 있을 거다. 최소한 이 정도가 2000년대에 새로운 W일 거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그래, 이게 정답이구나라고 배웠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W들이 2000년에 W를 쓰면서 웰빙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150년 이내에 지구의 절반이 물에 잠긴다. 이렇게 말을 하면 0.9% 통찰력 있는 인간들이 그래, 큰일 난다. 그 해법을 가진 W들이 누구냐. 빨리 찾아내서 같이 이 산업을 키워나가고 빨리 대비를 하자. 이렇게 0.9%는 잽싸게 움직이는데 99%의 잉여인간들은 150년 이후에 지구의 절반이 물에 잠긴단 말이지 내가 죽고 난 다음이네 뭐. 이게 99% 잉여인간들의 보통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답은 저로서는 굉장히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니까 의학과 분야에 저절로 들어가 있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니까 그래서 그때 2001년도에 2000년 말에 생긴 작은 성취를 이 바이오 산업에 뛰어드는데 사용을 했고 그때 제가 시작한 이 유전자 진단 사업이 이제 한 6년 만에 자리를 잡아서 내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바이오까지였고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나 뭐 에코 이 부분은 제 전공이 아니니까 그만두자. 마지막 지식산업 이거는 해볼 만하다. 이 지식산업은 주로 어떤 게 지식이 있을까? 쉬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서울의 광화문에 파이낸스 센터를 한번 가보세요. 기회가 있으면. 가보면 지하에 가서 그냥 그 뭐 똠양꿍 이런 거 먹으러 가지 말고 위에 가보면 입주업체 명단을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은 뭐 스탠다드 채터드 커스타디 보도 거기 들어와 있고 도이치뱅크 들어와 있고 김현장 법률사무소 광화문 사무소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 맥킨지 컨설팅도 들어와 있고 거기 쭉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거대한 공장을 만들고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엄청난 화석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사업들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잘 나가면 한 10억, 재수 없으면 못 벌 때도 있습니다. 파이낸스 센터에서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 건물 하나에서 생기는 거래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보다 10배는 넘습니다. 아니 어쩜 100배쯤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거래하는 파이낸스 센터의 생산시설이 뭐냐? 아무리 돌아봐도 옥상에서부터 1층까지 기계라고는 없습니다. 사무실마다 들어가 봐도 책상에 화분 몇 개 있고 컴퓨터 몇 대 있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어떠한 연료도 화석연료도 사용하지 않고 기계도 없고 생산물도 만들어내지 않는데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대쪽 울산에 가면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거대한 장치에 경기가 좋을 때는 흥청망청하다 경기 나쁘면 전부 실업자 됐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금도 거대한 생산시설을 운동하고 있지만 그 가치는 파이낸스 센터 하나에 들어와 있는 가치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루 생산 기준으로. 뭘까?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죠. 기계문명의 시대에는 기계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나옵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이어야 되느냐면 기계의 안녕을 위해서 또 일사불란한 기계문명의 거대한 컴비나트나 공급단지 시스템에 맞는 인간이 복무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인간은 볼트가 너트에 맞는 볼트를 만들어야지 너트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볼트가 너무 크다든지 너무 작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반 작업, 밀링 작업을 하면서 계속 손을 넣었다 뺐다 이것만 단순 반복하면 문제가 없으나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손목이 들컥 날아갑니다. 벌집 같은 공장에서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분신을 하든지 아니면 가서 머리채 끌려나가든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회 부적합형 인간이 됩니다. 이 시대에는 일관된 프로세스와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데에서 왜라는 질문은 금기였습니다. 여기서는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사회 부적합형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왜라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가장 맞는 최선의 인간들이 만들어지고 길러져야 했던 시대고 그것이 이 시대의 인간이었고 산업이었고 주체였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단순한 생각만으로 왜라는 질문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 하나 가지고 주는 문서 타이핑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왜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는 why라고 말하지 않는 한 이 공간에서 1시간도 버텨내지 못합니다. 벌써 여기에는 아무 문해와 문해충일 경우에 가장 성실한 인간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구조는, 사회는 직렬 구조입니다. 위에서부터 지시하면 따라오고 지시하면 따라와서 일사불란하게 아웃풋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만 미스매치가 생기거나 여기서 왜라면서 딜레이가 되면 아웃풋이 팍 줄어듭니다. 이건 제거해야 될 인간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800년대로 돌아가 보면, 1980년대로 돌아가 보면 전 세계 제조업의 가장 핵심 기업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잭 welch가 GE를 살렸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GE를 잘 살렸는가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잭 welch가 처음에 살린 게 아니라 한번 시행착오 끝에 살립니다. GE가 산업문명이 쭉 발전하다가 이 단계에 미국은 우리보다 빨리 도달한 거죠. 인건비는 오릅니다. 더 이상 화석연료 떼가면서 나쁜 것도 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져요. GE가 위기에 빠집니다. 우리보다 20년 전에. 그래서 GE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기계문명 시대에 맞는 결단을 내립니다. 사람을 쥐어짜자. 사람의 절반을 잘라내고, 자르는 방식은 너는 왜 다른 사람은 하루에 커피 3잔, 2잔밖에 안 마시는데 너는 3잔 마시냐? 다른 사람 화장실에 가면 5분 만에 오는데 너는 왜 7분 만에 와? 이 기준으로 사람들을 자르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기름을 짜고 마지막 마른 수분을 짤 때까지 또 짭니다. 이게 바로 식스시그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스시그마는 우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식스시그마의 철학적 근본적인 부분을 시니컬하게 쳐다보면 기계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쥐어짜고 인간을 통제하는 겁니다. 기계문명 시대의 특징은 잘 안 되면 사람을 자릅니다. 더 안 되면 사람을 더 자릅니다. 더 안 되면 사람을 완전히 내버리면 기계를 씁니다. 장사가 잘 되면 2교대하고 더 잘 되면 3교대하고 더 잘 되면 24시간 돌아갑니다. 즉 인간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잘라내고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결국 GE가 변신을 합니다. 뭐로 변신을 합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이 선풍기부터 원자력 발전소까지 만드는 회사지만 세계 최대의 제조업체였던 GE가 결국 인간의 창의력에 주목을 합니다. 짜내서 되는 게 아니라 왜라고 말할 수 있고 머릿속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을 키워내는 수밖에 없다 해서 창의력에 주목을 하면서 GE라는 기업 자체가 변신합니다. 현재 제너럴 일렉트릭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올해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익의 53%는 제조업에서 나온 게 아니라 GE의 53% 수익은 금융에서 나왔습니다. GE 캐피탈, GE 파이낸스와 같은 데서 M&A도 하고 R&D도 하고 심지어는 뭐 돈도 빌려주고, 즉 기계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아닌 사람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세계 최대의 생산 기업의 속성을 바꿔버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그렇게 변신함으로써 살아남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 와서 문제 부닥칩니다. 이제 와서 문제 부닥칩니다. 이 안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대표적인, 제가 이거는 망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있지만 학생들 앞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날 거고, 잘 바뀌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으로 포항제철 같은 포스코를 봅시다. 포스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문명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붉은 고로에 코커스를 떼서 쇳물을 녹여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런 포스코가 환경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분명히 환경기업입니다. 포스코는 파이넥스 공법이라는 공법을 만들었는데 연료를 15% 정도 덜 사용합니다. 세계 모든 조선소보다 원료를 15% 덜 사용하니까 연료비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익이 생겼느냐면 조선소 기준으로 할당받은 탄소 배출량에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한 20% 정도까지 이 연료를 덜 사용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이 2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포스코가 탄소 배출권을 팝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기업인 포스코가 자기 혁신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여유를 남겨가지고 탄소 배출권 시장에 가서 유럽에 가서 자기 탄소 배출권 팔아먹습니다. 이제는 하다 그것도 아니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발생한 탄소를 바다에 땅을 파서 거기다 탄소를 묻어버리는, 이산화탄소를 묻어버리는 지금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가 영업률을 또 줄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과 조력발전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한국전력이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입니다. 풍력발전과 조력발전까지 뛰어들어서 이미 환경, 소위 말하는 에코, 녹색 그린 자켓을 입고 돌아다닌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우장대사는 포스코가 지금 워렌 버핏이 투자해놓고도 더 많이 투자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평을 들을 만큼 변신에 성공합니다. 여기에 속한 기업이 이 옷을 입고 바뀌어간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할, 큰 버드뷰로 보아야 할 변화와 인식들입니다. 과거에는 직렬구조, 위에서 밑으로 일사불란하게 지나가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병렬구조여야 합니다. 직렬구조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거물코처럼 이어진 병렬구조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네트워크로 낮추고 몸을 낮추고 같은 레벨에 서서 서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그 왜가 뭉쳐서 거대한 창의성이 됩니다. 직렬이 아닌 병렬, 수직이 아닌 수평, 이런 시대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나는 여기에 서거나 여기에 서거나 여기에 설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때에 따라서는 동일한 선상에 설 수 있고 때로는 CEO만큼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의문을 나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대신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잘나서 나 없다고 세상이 잘 돌아가는 세상도 아니게 됐고, 그래서 이런 시대를 가르쳐서 우리는 웹 2.0의 시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99%의 마인드로 보면 웹 2.0의 시대 좋지, 뭐 메타 검색, RSS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지, 위키피디아 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의견을 올리니까 뭐 브리테니카를 뛰어넘는 지식이 생기잖아 라는 것이 상투적인 99%의 생각이라면, 진짜 웹 2.0 99%의 1%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병렬로 이어졌을 때 그 병렬의 거물코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왜라는 창의력들, 그 생각들이 뭉쳤을 때 그야말로 개별지성이 아닌 집단지성의 승리가 오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바는 너무나 뚜렷하게 앞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또 오늘로부터 뒤로 10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저는 상당히 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2008년이 벌써 중간쯤 접어들고 있고 또 한 1년 정도 지나면 어느새 2010년에 접어듭니다. 분명히 지금 누군가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W를 들고 나올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내 생각이 닿지 못하는 곳에 생각이 미친 사람들이 지금 오늘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닌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와서 또 뭐라고 주장을 할 텐데, 저는 두려운 것이 그 사람 이야기가 돈키호테야 이렇게 들릴까봐 걱정스럽고 그게 안 보이는 게 고민입니다. 지금쯤이면 새로운 또 W가, 앞으로 10년 후의 W가 슬슬 실체를 드러내고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은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어떨 때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못 보면 불과 1년만 지나면 또 유기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저는 올여름부터 다시 또 사람을 만나러 다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생각과 판단을 빌리고 지혜를 모아서 또 다음 세상을 내가 정리하고 내 파일에 담아가야 되겠구나. 나는 어차피 1% 인간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모아서
또 그것을 빌려서 뛰어들어야겠구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 달쯤부터는 제가 시무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중앙일간지에 내가 사람 만나서 하는 인터뷰를 할 테니까 직격 인터뷰를 하는 형태로 신문 한 면을 달라. 그래서 오늘 마침 오케이 하고 오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언론사 인터뷰를 제가 맡게 되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아무나 만나도 되니까 가서 쉽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도움이 될 거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다음 10년은 또 뭔가 튀어나올 거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들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몰랐던 세상들은 계속 뛰어들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모르고 있던 것, 그 세상은 어떻게 돼? 난 그거 잘 몰라. 이러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아니, 난 그거 모르는 거야. 이러지 말고. 그래서 옛날에 피터 드러커는, 현대 경영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이런 무식한 말을 했습니다. 기계문명의 시대에 합당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제일 잘하는 것을 더 잘하려고 그러지 않고 잘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이 제일 무식한 인간이다. 그래서 현대 경영학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해서 송곳처럼 뾰족한 사람이 돼야지, 잘 못하는 것을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건 피터 드러커 이야기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통습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이 그냥 기술을 단순한 테크닉으로 질 나가지 않으려면 그것에 통찰을 키워주고 직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네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 모든 것들을 알고, 그런 생각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버드뷰로 내려다보는 큰 통찰을 남겨줄 것이다. 통습의 시대다. 옛날에는 송곳의 시대라면 이제는 통습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보다 훨씬 많은 고민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40대 중반이니까 아니면 말고 그냥 유기물이면 득대. 유기물도 좀 폼나는 유기물이니까 이제 됐잖아. 이렇게 해도 그만입니다. 하나,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생에서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실행해 볼 수 있는 처음 단계에 막 발을 들여놨습니다. 인간은 20대에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고, 30대는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고, 40대는 실행된 것을 지키는 겁니다. 40이 넘어서 무엇인가를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40을 유혹이 없는 나이 불혹이라고 그랬습니다. 30에 실행하지 못하면 40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20에 준비되지 않으면 30에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자기 미래 생을 결정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진저리가 날 정도로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직업이 의사고 나름대로 폼나는 일도 많이 하고 돈도 좀 벌었는데 뭐가 답답해서 앞으로 10년이 뭘까를 고민하고 또 사람 만나러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제가 10년 후에 어떤 W가 있겠습니까? 이제 2년 후에는 어떤 것이 주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나 손 들고 나와서 내 생각은요? 라고 2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은 앞으로 2년 후에 새로운 W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제 생각에는 이렇고 이런 이유로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새로운 W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최소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치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각과 자기애가 필요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치열하게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창의성, 나를 아끼고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버려진 재능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그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 시대의 주인으로 나를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지난해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 누구였던지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U. 타임즈 표지 모델이 사람이 아니었고 바로 손가락이 딱 그려져서 U 이렇게 돼 있었죠. 의미심장한 겁니다. 예전에는 특정 엘리트한 사람을 원래 인물로 뽑았지만 지난번에 타임즈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이 바로 원래 인물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고 여러분의 창의성을 어떤 식으로 키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시대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잉여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들어서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강연 내용에 대해서나 아니면 뭐 평상시에 뵈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거수를 하면 질문하고 또 답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거수를 해주십시오. 네. 지정학적 위치도 굉장히 인생에 중요하다고 가까운 있는 사람이 먼저 우선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 초반에 그 W와 백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W와 백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거죠. 공개 강연에서 특정인을 지적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거니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양끝에서 끝으로 부지런히 움직이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치질에 대해서 궁금하다든지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앞으로 정보사회가 좀 정보력이 돈이 되는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선별되지 않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돌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선별되고 정제된 지식들이 돈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선별을 하면 어떻게 선별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을 파는 게 좀 돈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떻게 답하려면 굉장히 큰 질문이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몸매가 자꾸 비슷해서 좀 마음 편하네요. 저는 역사의 공진화를 믿습니다. 공진화라는 게 어떤 말이냐 하면 때에 따라서는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가 이만큼 발달할 수 있을 텐데 최대 공로자는 저는 레닌과 스탈린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노동자의 단결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때 자본주의는 교만에 빠져서 돈만 보고 성취만 보고 앞으로 달리다가 결국은 혁명에 의해서 전복됐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노동자의 단결하라 해서 노동자들이 뭉치니까 막 소비에트 같은 것도 생기고 막 그 동구의 공산화도 되고 무서운 장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걸음을 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공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자본주의의 이 존속의 가장 큰 공로자인데 매번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불에다 손에다 타버릴 거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 무수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홍수처럼 후적거리다 빠져 죽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하나의 단계이고 그것도 하나의 진화의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수많은 정보, 꼭 인터넷을 떠나서라도 한 개의 학문이나 한 개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엄청난 정보량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것에 그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를 선택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안목이고 직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직관력을 가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권고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무엇을 전공했든 간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만약에 당신이 직관이나 통찰에 관심이 있다면 제일 먼저 당신이 접해야 되는 것은 예술이다. 왜 그러냐 하면 국립현대미술관에 가보면요. 그 3층에 가면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 큰 캔버스에 대충 그림을 그려놓고 칼로 쭉 찢어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꽃으로. 이걸 보고 사랑이다 보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랑 좋아하는 애가로 지나갑니다. 언제 한번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인데 그 작품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이 한 30분을 서 있더니만 눈물을 뚜루루 흘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잉여 인간들 보고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해봐 하면 뻔합니다. 하트, 화살 지나가자. 한 발 더 나가면 뽀뽀하는 그림. 아니면 뭐 클림트의 키스 같은 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벤치마킹해서 그리는 그 이상은 상상 불가합니다. 상상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화가가 가슴속에 타오르는 예술혼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으로는 이 뜨거운 감정을 다 드러내지 못했어요. 답답합니다. 붓을 들고 이게 아니야.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막 득칠을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황칠입니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도 화가는 자기가 가슴 속에 있는 뜨거움을 다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칼로 캔버스를 그어버립니다. 그리고서야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영감에서 화가는 해방되고 작품으로 등장해서 걸어놓습니다. 하루에 10,000명이 지나가는 미술관에 9,999만 명이 황칠이네, 이거 미친놈이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부르르 떨면서 그 화가가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서 느꼈던 뜨거운 영감을 교감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공짜 영화를 한 편 보면 재밌게 다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가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돈 내고 찾아갔던 데 비해서 크게 재미가 없다지. 그래도 애써 만든 영화가 그냥 볼 때마다 짜증나는 영화는 드물지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보면 재밌습니다. 이유는 이야기하지요, 음악 들려주지요, 배경 보여주지요, 시청 각오로 나는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 떠먹여줍니다. 무엇을 상상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상상도 하기 전에 지가 먼저 튀어나와서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편합니다. 아무나 재밌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제의 공연을 영화에서 연극으로 바꿔버리면 이 안에 3분의 1은 잡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사라지고 정해진 고정된 배경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와 몸짓만으로 효과가 사라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느새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나는 저해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또 괜찮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연극에서 다시 발레로 가면 이 중에서 2명 빼고 다 잡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표현하는데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둘이 막 이렇게 나와서 한 바퀴 뺑그러 돌고 픽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략에 익숙지 못하고 풍부하게 들려주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단순하게 말해서 요즘 여러분들이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그래요. 이벤트 한다고 사장을 고백하면서 식당 레스토랑 하나 빌려가지고 애들 벌룬 막 올라와가지고 사랑해 글씨 막 올라오잖아요. 그 이벤트의 크기만큼 사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빛으로, 내가 느낌으로, 내가 당신과 전해지는 교감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다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그야말로 생쇼를 하는 겁니다. 가식을 하는 거죠. 눈빛만 보아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스치만 가도 지나가는 돌뿌리라는 발로 차도 그냥 돌을 차고 지나가는 사람과 그 밑에 있는 개미들이 평화가 깨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영감에 다르고 포착이 틀리고 감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오감과 육감을 다 깨워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엉덩이가 의자에 눌려가지고 엉덩이가 무거운 느낌을 제 말을 들으면서 느끼지요. 왠지 갑자기 엉덩이에 압박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냥 귀만 귀, 눈만 눈, 쉽게 보여주는 것들 보면서 나머지 감각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온몸의 감각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 발바닥에 전해지는 느낌,
우리가 길을 가면 생각하면서 지나가면 모든 길을 지났는지도 내가 모르고 지나가면 쳐다보면서 가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감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생략되고 절제된 그 안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99개의 껍데기 중에서 진짜 한 개의 알곡을 찾아낼 수 있는 통찰을 거기서 키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예술과 문화,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철학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사유하게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고 통습하게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앞섭니다. 여러분들이 학문에서 전공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에브리바디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앞서기 위해서 내게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통찰입니다. 통찰은 오감이 혹은 육감이 살아있음으로서만 느낄 수 있어요. 거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목이 될 겁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학과 4학년 박병재라고 합니다. 예, 제가 드릴 질문은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W를 이동 전화에 대한 W를 발견하시고 회사에 주식을 사실 때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던 직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쪽으로 이제 배신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들었는 게 제가 만약에 W를 발견하게 된다면 만약에 나중에 제가 공부하고 있고 제 직업이 있는데 제가 발견한 W는 제가 관심 가지고 있고 제가 배신했던 분야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그리고 직업 같은 거를 포기하는 게 옳은 건지 그걸 보시죠. 성취라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있는 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특별한 직업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칼을 들고 수술실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이건 이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수술의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누구이건 간에 생사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직업을 제가 그만둘 생각은 추호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 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을 경제적 이익, 사회적 명예 혹은 성취 여기에 둔다면 더 나은 성취나 더 나은 이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철학적으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키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개 끌고 가다 보면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 데리고 산책을 하면 줄 끌고 가면 개가 내 앞에 왔다 갔다 뛰다니다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 개가 지가 나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요. 지가 나를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개줄 잡고 있는 내가 가는 대로 지가 앞뒤로 왔다 갔다 온 것인데 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줄에 매달린 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이나 성취 이런 부분들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바를 뚜벅뚜벅 걸어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소중한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내가 지나온 걸음 하나하나에 맺혀져 있던 열매를 담아보니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성취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주어져 있다면 개를 끌고 온 개 주인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일로 매진해서 그것만 위해서 내가 방향을 바꾸고 뛰어가면 개줄에 주인의 줄에 목이 메어진 개나 다름없는 신세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오너십을 갖느냐는 겁니다. 모든 직업이 소중하다는 틀렸습니다. 그냥 내가 그 직업이 밥을 먹기 위한 직업이냐 내가 의미를 가지기 위한 직업이냐 거기서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는 대개는 그것을 경제적 성취나 뭐 사회적 성취에 포인트를 맞추긴 하지만 제 경우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제 경우에는 혹시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 유치원 교사가 될 분도 있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디 공무원하실 분도 있는데 그 직업의 가치와 철학에 내가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제1의 중요한 것이 그걸 버리고 그것을 다른 걸 선택하는 것은 내가 개개해야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지켜나가면서 할 수 있는 세상이 충분히 가능하고 저를 보세요. 제가 사실은 명함에 그냥 외과에서 박경철 이렇게 찍혀있는데 명함에 만약에 제가 쓸데없는 하고 있는 사기꾼 비슷한 직업을 다 집어넣으면 한 30가지는 될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자기의 소신과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혹시 그래도 나는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질문 하나 더 받지만 아니면 오늘 강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